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3주차 첫 번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칸트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 숙지하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칸트는 이 동기를 중시하는 사상가였었죠. 이 선의식, 의무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보고 도덕을 하나의 법칙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래서 그 도덕 법칙의 형식으로서 정언명령을 제시했고, 정언명령의 두 가지 형식으로서 보편화 정식과 인간성 정식을 배웠었습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교과서 28쪽이고 공리주의라는 관점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우선 이 공리주의라는 말을 살펴볼 텐데 영어로는 utilitarianism이라고 씁니다. 근데 이것의 어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utility. 바로 유용성입니다. 얼마만큼의 유용성을 가져오느냐, 즉 유용성이라는 결과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칸트랑 굉장히 반대쪽에 있는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말로는 공리주의라고 쓰는데 이 공리란 무엇이냐? 한자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힘쓸 공짜, 업적할 때 공짜예요. 즉 이익에 힘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즉 이익을 증진한다라는 겁니다.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한 사상. 혹은 혹자들은 이 공리주의 할 때 공리를 어떻게 번역하기도 하냐면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공공공짜의 이익이자를 쓰는 일부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 그래서 이 공리와 이 공리를 함께 묶어서 생각하면은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쉽게 와닿을 수 있어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즉 공공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힘쓰는 사상, 그게 바로 공리주의입니다. 그래서 공리주의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리주의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문장이 뭐냐면 바로 세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보다 많은 이익, 쾌락,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도덕적인 것이다. 이 공리주의라는 사상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거예요. 자, 이 공리주의 사상가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제레미 벤담입니다. 칸트의 의무로는 이 유럽 대륙 쪽에서 발전을 했었고, 공리주의라고 하는 철학은 영국이라는 곳에서 발전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공리주의자들은 다 영국에 있습니다. 자, 이 제레미 벤담 같은 경우에 이제 공리주의의 기틀을 잡았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인간이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즐겁고 기분 좋고 한 쾌락이 좋지 고통이 좋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반론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세디스트, 가학적 성애, 이제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마조히스트라고 해서 피가학적 성애, 고통을 받으면서 쾌락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라고는 하죠. 특수하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는 고통이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나름의 쾌락 추구라는 거예요.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분명히 다를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은 쌤은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을 때 보다 큰 쾌락을 느끼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돔, 연어와 같은 회를 먹을 때 또 더 큰 쾌락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 인간이라면 쾌락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피하고자 한다는 점. 이러한 자연적 성향에서부터 벤담은 출발합니다.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기 때문에 쾌락을 증진하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이 곧 선한 것이다. 도덕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잘못 흘러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기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자신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그런 개인적인 성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만 공리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라는 조직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쾌락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 쾌락을 증진하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이 선이다. 그래서 벤담의 대표적인 저서가 있는데 책 제목이 뭐냐? 도덕과 입법의 원리서설 이라는 책이 있어요. 즉 도덕의 원리, 입법,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유용성을 산출하느냐.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든다면은 그 법을 만드는 목적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죠. 즉 쾌락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법이 잘못 만들어졌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유용성을 떨어뜨려요. 그렇다면 그 법은 가치를 잃게 되겠죠. 수정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 기준이 벤담은 요것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벤담의 독특한 점이 한 개가 있는데 뭐냐면 벤담은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오직 양적인 차이밖에 없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시대적 상황이 그랬지 않나 싶어요. 예컨대 우리가 조선시대 서구 근대 시기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는 한국사 시간을 통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조선시대를 보면은 산업공상 이라는 직업 간의 구분이 있었죠. 선비와 농사 짓는 사람, 공업, 그 다음에 상업, 이것을 우열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삶을 이 선비의 삶이라고 보았죠. 그래서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 선비가 유학을 읽으면서 느끼는 쾌락과 상업에 종사하는 상인이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쾌락이 있다고 보았을 때 조선시대라면 어떤 쾌락을 더 중시했겠습니까? 이걸 더 중시했겠죠? 이것이 질적으로 우월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학문을 공부하면서 얻는 쾌락도 중요하고 수술을 하면서 얻는 쾌락도 중요하고 돈을 벌면서 무엇인가를 만들면서 버는 쾌락들 모두 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대 당시에 아직까지 서구 사회에서 이 신분적 질서가 남아있는 그 분위기 속에서 귀족들의 쾌락을 위해서 평민들의 쾌락이 희생당하고 억압받고 강요되어 왔다는 거예요. 벤담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를 두지 않았어요. 저 귀족 나으리께서 소고기 스테이크를 썰면서 느끼는 쾌락이나 그냥 평민들이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국을 먹는 거나 똑같이 인간을 배부르게 만들기 때문에 귀족 한 명이 1인분의 스테이크를 먹는 쾌락과 그 스테이크 1인분을 썰어서 5인분의 소고기국을 만든다고 했을 때 무엇이 더 사회적으로 유용한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의 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양적인 차이에 집중했던 인물이 벤담입니다. 보다 많은 쾌락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양적으로 많아야 된다. 이 소고기 1인분, 소고기 600g 있다라고 쳐봅시다. 600g이 있는데, 한 근이 있는데, 요거를 2명이서 구워 먹는 거랑, 6명이서 여기에 야채를 넣어가지고 소고기 국밥을 만들어 먹는 거랑 무엇이 더 쾌락이 크냐? 양을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벤담은 이 무엇이 얼마나 더 많은 쾌락을 산출하느냐 그 양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을 쾌락의 계산법이라고 해요. 일곱 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 7가지 기준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쌤은 그런 거 시험 문제에 내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키워드들이 튀어나오면은 벤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들어놓는 게 좋습니다. 자, 벤담은 첫 번째로 그 쾌락이 얼마나 많은 얼마나 강한 강도를 지니고 있느냐.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국에 있는 소고기를 먹었을 때와 구운 소고기를 먹었을 때 분명히 풍미는 다르죠.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강도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강도. 그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순간적인 쾌락에서 끝나냐, 계속해서 쾌락이 이어져 가느냐. 그 다음에 그 쾌락을 추구했을 때 얼마나 확실하게 달성이 되느냐. 그 다음에 그 쾌락을 얼마나 가까운 곳에서 얻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쾌락을 바탕으로 다른 부차적인 쾌락을 얻을 수 있느냐. 그 쾌락은 얼마나 순수한 쾌락이냐. 그 쾌락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느낄 수 있느냐. 이 7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보다 많은 쾌락을 가지고 오는 것이 도덕적으로 좋은 것이고 이것이 사회를 위한 법을 만드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 라고 제시했던 사람이 벤담이에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회적으로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작년에 통합사회 시간에 인권의 역사를 배웠어요. 인권의 역사를 배워보면은 인간의 범위는 점점 확대되어 왔습니다. 고대 시대에만 하더라도 노예는 인간이 아니에요. 재산이에요. 여성 역시 남성의 소유물, 재산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근대 시기라 할지라도 흑인 노예 역시 재산이었고 여성 역시 남성의 소유물, 장식품처럼 취급받아왔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벤담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들 모두 다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쾌락을 주도록 해야 한다. 라는 되게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이성주의자들은 이성을 기준으로 놓게 되면은 인간 간의 우열을 놓기도 되게 편해져요. 한때 이제 서구에서 중요시되었던 이 백인 우월주의 같은 것들을 보면은 백인이 이성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백인이 우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깔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것이 인종차별주의로 계속 비판을 받기 때문에 대놓고 이야기를 못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부는. 그런데 벤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벤담의 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오늘날 우리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에게 고통을 주는 게 옳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동물원에 백인들이 사는 나라에 동물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유색 인종들, 흑인이라든지 황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잡아가지고 구경시켰어요. 인간이 아니니까 신기한 동물, 유인원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없잖아요. 동물원 갔는데 사람이 전시되어 있는 거 본 적 없잖아요. 인간이라면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피부색과 관계없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혐오가 남아있죠. 특히나 동남아라든지 흑인 쪽에는 아직까지도 조금 벽이 있는 것 같아요. 반면 백인에 대한 뭐 알게 모르게 이런 좀 뭔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깨야 돼요. 시대가 얼마나 지났는데 벤담이 1748년에 태어났습니다. 1800년대 그때 이미 벤담은 피부색이 이제 더 이상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몇 개의 다리로 걷는지 꼬리가 있는지 없는지 피부에 털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랑 관계없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개도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죠. 고양이도. 그래서 오늘날 이 동물의 권리에 대한 논쟁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공리주의의 영향이 큽니다. 칸트적으로 보자면은 수단에 불과해요, 동물은. 하지만 공리주의는 그렇지 않다는 점. 공리주의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벤담의 철학이 되게 급진적이고 많은 변화를 가져오면서 사회적으로도 유용해 보이는데 크나큰 결점을 갖고 있어요. 벤담의 철학을 뭐라고 비판하느냐? 이 돼지의 철학입니다. 못 배운 사람들이다 이거. 짐승이랑 다를 바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고급 지식을 습득하면서 얻는 쾌락과 똥을 싸면서 느끼는 쾌락이랑 같다고? 그러면은 개랑 돼지랑 인간이랑 다를 바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엄청난 비판을 받아요, 벤담이. 그래서 그 비판을 극복하면서 등장하는 게 누구냐? 바로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자, 이 존 스튜어트 밀 역시 영국 철학자예요. 참고로 존 스튜어트 밀의 아버지, 밀의 아버지니까 보리 이런 거 아니고 밀이겠죠. 이게 성이니까. 제임스 밀이 있는데 제임스 밀 역시 저명한 학자였습니다. 제임스 밀이 벤담과 친구였어요. 즉 밀에게 있어서 벤담은 아버지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 공리주의 사상을 많이 접했었고 이 공리주의의 비판을 보면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것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되기를 원하고 만족한 바보가 되기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기를 원한다. 합리적 인간이라면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흔히 줄여서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라고 줄이는데 원래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겠죠. 배부른 돼지와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있으면 뭘 추구하겠어요? 당연히 배부른 소크라테스를 추구하겠죠. 인간은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 역시 구분할 수 있다라는 존재, 있다라는 게 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밀의 공리주의를 뭐라고 하냐면 질적 공리주의라고 부릅니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양적 공리주의, 밀의 공리주의는 질적 공리주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밀의 질적 공리주의는 질만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양도 많고 질도 좋은 게 좋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쾌락의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해야 돼요. 좋은 게 좋은
양도 많고 질도 좋으면 더 좋다. 자, 근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 자, 쾌락의 양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습니까? 벤담이 기준을 제시해줬죠. 그럼 밀은 무슨 작업을 해야겠습니까? 이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겠죠. 밀은 이것을 되게 쉽게 풀어나갑니다. 두 가지를, 쾌락을 모두 경험한 합리적인 인간이 보다 선호하는 것, 이게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다. 간단하죠. 예를 들자면은 A라는 음식과 B라는 음식을 먹었는데 사회적으로 생활하면서 나름 교양 있는 사람들이 A, B를 다 먹어보고 나서 다음에 뭐 먹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한 95명 정도가 A를 선택을 했어요. 그럼 A가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다 라고 가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갑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약점이 있어요. 저기 왜 이렇게 많이 칠까? 이래서 밀의 관점은 어떻게 비판을 받냐면은 엘리트주의라는 비판을 받아요. 엘리트주의. 똑똑한 사람들, 합리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선호하느냐. 근데 벤담은 그거 자체를 완전 막아놨죠.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 다 일장일단이 있다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칸트랑은 다르게 칸트가 선한 동기를 중시했다면 공리주의는 결과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칸트는 경향성, 욕구, 감정과 같은 것들은 도덕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했지만 공리주의에 있어서는 그 경향성, 자,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이 경향성의 충족이 중요하다라는 점. 이런 점에서 되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비교를 잘 하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공리주의자인 밀은 공리주의로도 유명하지만 자유론으로도 되게 유명해요. 자유주의자예요, 대표적인. 자유라는 영역에도 큰 업적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대학들에서 보편적으로 추천하는 책 중에 한 개가 이 자유론이라는 책이에요. 말 그대로 자유에 대해서 쓴 책이겠죠.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이 중요하고 대한민국에서도 자유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책이 바로 자유론입니다. 밀은 이 자유의 원칙을 제시했어요. 자유는 적어도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듯이 너에게도 자유가 있어요. 내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즐겁게 생활하면서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반대로 내 아랫집에 사는 사람 역시 조용하게 휴식을 취할 자유가 있죠. 자, 그런데 내가 2층에 살면서 아랫집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 집에서 내가 뭘 하든지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새벽 2시에 고성방가를 하면서 노래를 불러서 아랫집 사람의 수면을 방해한다면 누구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랫집에서 쉬는 사람의 자유? 아니겠죠. 새벽에 노래 부르고 있는 나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에요. 무제한의 자유, 그걸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방종인데 이 방종에 빠져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 적정 수준의 책임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것을 할 때 최소한의 지켜야 될 책임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거예요.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학교에서 지금은 야자나 자습을 안 하고 있지만 자습을 할 때 제발 좀 요거를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좁은 교실, 넓지 않죠? 이 교실에서
뭐 20명, 30명이 앉아서 수업을 듣습니다. 자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는 분명히 조용히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신나게 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죠. 둘 다 자유예요.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조용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노는 애들한테 방해를 주지 않는 거죠. 하지만 노는 애들은 공부하고 싶은 애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것이 제한되어야겠죠. 이런 생각까지 조금 할 수 있는, 적어도 내 행동이 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정도는 고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칸트처럼 선한 동기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쌤은 동시에 여러분의 행동이 미치는 결과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밀의 질적 공리주의를 배웠습니다. 공리주의 관점을 두 개는 더 해야 돼요. 잠깐 지울게요. 자, 공리주의는 다시 이 양적 공리주의와 질적 공리주의라는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대표적으로 벤담이나 밀의 공리주의는 양적 공리주의에 속해요. 고전적 공리주의는. 이 양적 공리주의란 뭐냐면 어떤 행위가 산출하는 쾌락의 결과를 중시하는 관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A라는 행동과 B라는 행동이 있다고 쳐봅시다. 내가 의사예요. 내가 의사인데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있습니다. 그 환자에게 참말을 했을 때 당신 한 달 뒤에 죽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발생하는 쾌락과 고통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반면에 거짓말을 했을 때 발생하는 쾌락과 양을 계산해 봅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환자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건강합니다,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게 쾌락이 크다면 행위공리주의는 죄송합니다. 정신줄을 놨나봐요. 행위공리주의, 규칙공리주의예요. 행위공리주의는 거짓말을 해라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사회적 유용성이 크니까. 그런데 두 번째 상황에서 이 환자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빨리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이익이 크다면 진실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 무엇이 유용성이 큰지 계산해보고 유용성이 큰 행동을 해라 라는 게 행위공리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공리주의의 문제점이 뭐냐면 계산이 어려워요. 우리가 뭐 미래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얼마만큼의 유용성이 산출됐지 뭐 1부터 100까지 숫자로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게임을 하면은 내가 이 몬스터를 잡으면 얼마만큼의 경험치가 쌓인다는 게 수치로서 명확하게 표현이 되니까 적절한 사냥터를 찾고 하면서 쉽게 캐릭터를 키워가죠. 그런데 현실에서 내가 이 책을 읽어서 얼마만큼의 경험치가 습득되느냐 수치화되지 않죠.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써 얼마만큼의 유용성이 발생하느냐 계산이 너무 어려워요.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이 보편적 규범에 위배될 수 있어요. 예컨대 한 명을 죽여서 90명이 10명이 행복해진다. 근데 한 명을 살려주면은 9명이 불행해진다. 그럼 우리는 한 명을 죽이면 됩니까? 공리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가장 큰 비판점 중에 한 개가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한다라는 거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기 때문에 한 명의 희생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게 공리주의가 가진 가장 일반적인 비판인데, 예를 들자면은 건강한 한 명이 있습니다.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5명이 있어요. 이 건강한 한 명에서부터 각막을 이식해서 기증하고, 신장을 이식하고, 간을 이식하고, 콩팥을 이식하고, 또 뭐 이식할 게 있을까요? 골수를 이식하고, 한 명을 죽여서 5명이 행복해지죠.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죠.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리주의가. 그런데 물론 공리주의가 추구하는 바는 이게 아니겠죠. 공리주의가 추구하는 건 궁극적으로는 이 6명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요. 그런데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보편적 규범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등장한 것이 규칙 공리주의예요. 규칙 공리주의란 무엇이냐? 유용성을 산출하는 규칙의 준수를 중시하는 관점이에요. 예컨대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해도 된다 라는 2가지 규칙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면 사회적 유용성이 어떨까요? 높을까요? 낮겠죠. 그럼 진실을 이야기할 때 유용성이 더 높겠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거짓말하는 것보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회적 유용성이 높으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자. 왜냐? 그것이 더 사회적으로 유용하니까 라는 유용성을 산출하는 규칙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상황에 그 규칙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일이 어떤 행위 하나하나마다 계산하는 수고로움이 없어도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쉬워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그것이 이 유용성을 낮출 위험이 있죠. 왜냐? 구체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구체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 규칙이기 때문에 유용성이 낮춰져서 기본 출발점에 어긋날 문제점도 생긴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공리주의가 변화되어 갑니다. 이 뒤에 또 어떤 공리주의도 나오냐면은 적극적 공리주의, 소극적 공리주의로 또 나뉘기도 하는데 우리 교육 과정에는 안 나와요. 그 뒤에 또 현대 공리주의도 나옵니다. 이거는 뒤에 2단원 가면 배웠는데 현대 공리주의자 피터 싱어를 배울 거예요. 그때는 이 쾌락과 고통을 가지는 대상을 범위를 동물까지 확장시킨 그런 현대 공리주의의 입장도 배울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공리주의를 배웠는데 공리주의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얼마나 많은 쾌락을 산출했느냐라는 결과를 중시한다. 2번째,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보다 많은 쾌락을 가져오는 것이 도덕적이다. 이 2가지가 공리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 뒤에 벤담에게 있어서는 양, 밀에게 있어서는 진, 그 다음에 규칙이냐 개별행위냐 이 정도로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수능 문제, 수능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수능 문제로도 벤담과 공리주의와 칸트를 비교하는 문제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과 다시 한 번 더 비교를 하면서 오늘의 학습을 정리하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